장례식장은 죽음의 무게가 내려앉은 듯 고요했습니다. 바닥은 검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거울처럼 비추었고, 공기 중에는 하얀 국화의 짙은 향기가 무겁게 떠다녔습니다. 제단 주위로는 산처럼 쌓인 국화꽃들이 고요히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살의 강유진. 남편인 민태석 회장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슬픔을 애써 감추고 있었습니다. 제 등은 흔들리지 않는 탑처럼 꼿꼿했고, 몸에 꼭 맞는 검은 옷은 화려함 대신 기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슬픔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들이 제 주위를 스쳐 지나가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정심 외에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 25살이나 어린 여자와 재혼한 늙은 회장, 그리고 그의 막대한 재산을 차지하게 될 젊은 미망인. 그들의 머릿속 이야기가 제 귓가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때 재단 쪽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의 딸 민소영과 아들 민지훈이었습니다. 30살 안팎의 소연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고, 2살 위인 지훈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제 곁에 서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미망인 역할을 훌륭하게 연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유진 여사님. 오신 손님들도 당신의 정성을 높이 평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연극은 끝내셔도 좋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한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의 속삭임이 순간 뚝 그쳤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치 무대 위의 배우를 향하듯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비웃음을 머금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당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저희 기사가 원하시는 곳 어디든 모셔다 드릴 겁니다. 짐은 나중에 사람을 시켜 보내드리죠. 그것은 정중한 제안의 형식을 띤 가장 잔인한 추방 선고였습니다. 남편의 천이차에 식기도 전에 그의 자식들은 저를 벌레처럼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며 제가 이 집안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것을 지켜내겠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장례식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수백 개의 눈동자가 느껴졌지만 저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거나 분노에 차 소리치기를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제게 남은 것은 그런 값싼 감정들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제 앞에는 낡은 택시가 아닌 칠흑같이 검고 윤이 나는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채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그 한마디에 제 주위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저는 차에 오르며 처음으로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집으로 가요? 꼭대기 층 집으로.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장례식장의 불빛을 보며 저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덮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책 전체를 쓴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가운 도시의 밤 징새에 이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제 집,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왕국의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들려드리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저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진솔한 삶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느 고장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저를 늙은 남편의 재산을 노린 꽃뱀으로 보았지만 제 이야기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먼 과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해 전, 저는 19살의 꽃다운 처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였던 그 시절, 제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제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영원을 약속했던 남자는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더 큰 절망은 가족에게서 찾아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저희 집안의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결국 저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든 차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골방에서 저는 혼자 10달을 버텼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며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가 배고파 올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평생을 후회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품에서는 굶주릴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어야겠다고. 그것이 어미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저는 갓난아들인 제 아이를 하얀 강보에 소중히 쌓아안고 이른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며 걸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한 보육원 앞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품속에 작은 은 목걸이 하나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유일한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반달 모양의 그 목걸이 뒷면에는 제가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희망. 저는 차가운 문 앞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숨어 누군가 아이를 발견해 주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리고 아이가 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저는 비로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19의 강유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유진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언젠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비록 제 아들이 그 세상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영원히 모르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있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생각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밤을 낮처럼 세워가며 골방에서 코드를 짜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그 기술을 저는 제 이름을 숨긴 채 익명의 투자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씨앗 삼아 저는 금융계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도 얼굴을 본 적 없는, 하지만 모두가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신비로운 투자자, 신탁의 탄생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0년 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대한 회의실 안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태석 산업의 민태석 회장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거센 파도에 휩쓸리는 낡은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만 의존해온 그의 사업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시장에 놀라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베일에 쌓인 투자자 신탁이 태석 산업의 주식을 조용히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신탁은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주주가 되었고 민태석 회장에게 하나의 제안을 보냈습니다. 회사를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 회장은 다른 길이 없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신탁은 자신의 대리인을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 대리인이 바로 저 강유진이었습니다. 민태석 회장은 냉철하고 나이든 금융 전문가를 상상했겠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젊고 단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제 능력을 의심하는 눈치였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그의 눈빛은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회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저의 날카로운 분석과 대담한 전략에 회의실에 모인 모든 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 회장의 곁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낡은 시스템을 허물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저의 노력 덕분에 태석 산업은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기술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태석 회장은 저의 지성과 열정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제게서 단순한 사업 동반자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유진 씨,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던 회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던 내 마음까지 되살려 주었소. 부디 내 아내가 되어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시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분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의 자녀인 지훈과 소연은 저를 처음부터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아버지를 홀린 젊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민 회장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내 선택을 존중해 줄 거요. 내가 그 아이들을 언제나 존중했던 것처럼 말이오. 결국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지훈과 소연의 얼굴에는 축하의 미소 대신 차가운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가족 식사 자리에서 소연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이 태석이라는 이름은 저희 어머니께서 남기신 고귀한 유산입니다. 그 이름에 흠집을 내려는 어떤 시도도 저희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지훈 역시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마음껏 즐기시는 건 좋습니다. 강 여사님. 하지만 가족이나 회사 일에는 함부로 끼어들지 마시죠. 당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니까요. 저는 그들의 가시 돋친 말을 묵묵히 받아 넘겼습니다. 그들의 모욕은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훈을 볼 때마다 다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젊은 후계자가 아닌 제가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저는 언젠가 우연히 그의 와이셔츠 깃 사이로 살짝 보이는 은색 체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그가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민지훈, 그는 바로 제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새긴 반달 목걸이를 걸어주었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 곁에 머물기 위해 그 어떤 수모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안정될 무렵 남편인 민태석 회장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회사를 위해 쏟아부었던 열정이 그의 생명력을 모두 태워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잦아졌고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은 점차 그의 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훈과 소연은 아버지의 건강 악화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돌본다는 명목 아래 저를 회사 경영에서 철저히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년간 공들여 추진해온 중요한 사업들은 하나 둘씩 중단되었고 저를 따르던 유능한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룬 모든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 복도에서 지훈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가장 아끼던 사업인 신세기 계획을 왜 갑자기 중단시켰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지해 주었던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편찮으셔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서명하라고 내민 서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으셨을 겁니다. 이제 이 회사에서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강 여사님.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간병인이나 식단을 챙기는 일에나 신경 쓰시죠. 그게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일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깊은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척하며 그의 무례함을 견디는 것은 제 마음을 칼로 베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리고 싶었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그는 너무나도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지훈과 소연은 아버지를 위하는 척하며 외부인의 접근을 막았고 저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만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유산을 갈갈이 찢고 있는 그의 자식들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지훈의 행동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분노를 저에게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버린 어미에 대한 원망을 제게 표출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깊은 밤, 저는 간신히 허락을 받아 남편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의식을 되찾은 남편은 힘겹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앙상하고 차가웠지만 저를 잡는 힘만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들을 용서하시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오. 당신은 그 아이들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오. 약속해 주시오. 내가 이룬 모든 것을 저 아이들이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는 제 대답을 듣고 나서야 안심한 듯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배경을 알게 된 여러분은 제가 겪는 모욕의 무게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영과 지훈이 제게 던진 말들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에 대한 배신이었고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남편과의 약속도 제 아들을 지키겠다는 오랜 다짐도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장례식장을 나와 검은 세단에 올라탔을 때 제 얼굴에서는 슬픔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이제 복수를 향한 뜨거운 에너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 꼭대기층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는 오랫동안 저의 법률 대리인이자 유일한 조력자였던 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강유진입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저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충격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안건은 회사 경영진 교체입니다. 튜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소집할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강력한 무기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최대 주주의 이름으로요. 바로 신탁의 이름으로.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제 정체를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제 아들인 지훈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성장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훈과 소연은 자신들이 당연히 회사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신탁이라는 존재가 언제나처럼 자신들의 편에 서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싸워온 상대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새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진짜 놀이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산업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훈과 소연은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회의 테이블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사회가 자신들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훈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하고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사들이 모두 자리에 앉고 회의가 시작되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문 앞에는 어제의 슬픔을 모두 벗어던진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엄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소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죠? 경비는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오늘 긴급 이사회는 회사의 주식 6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의 요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지훈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는 바로 신탁이지요. 신탁은 언제나 아버지의 경영 방식을 지지해 왔으니 당연히 우리 편일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훈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탁은 언제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사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새로운 회장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께 신탁의 설립자이자 유일한 소유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천천히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바로 강유진 여사님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과 소연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저와 최 변호사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마치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충격받은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며 회의 테이블의 가장 높은 자리, 조금 전까지 지훈이 앉아있던 그 의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하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그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지훈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자리에 앉아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선언했습니다. 자, 그럼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바로 여러분의 해고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선언은 단순한 해고 통보가 아니라 그들이 쌓아 올린 오만과 특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입술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는 충격이 순식간에 걷히고 그 자리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저를 노려보았지만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그날의 이사회는 그렇게 제 일방적인 선언으로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사들은 겁에 질린 채 서둘러 흩어졌고 회의실에는 저와 최 변호사 그리고 망견자실한 지훈과 소연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이 평생을 바쳤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회장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나무 책상과 벽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까지 모든 것이 남편의 숨결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녀 같은 여자, 처음부터 전부 계획이었어. 순진한 아버지를 속이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모든 걸 빼앗을 계획이었던 거야. 그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책상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잡히는 서류들을 공중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와중에 그의 손이 책상 한쪽에 놓여 있던 작은 벨벳 상자를 스쳤습니다. 상자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안에서 은색으로 빛나는 무언가가 굴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달 모양의 은 목걸이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행동을 멈추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었어. 그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신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 그분은 내 젊음이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회사를 살려낸 내 머리를 사랑하셨던 거야.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 때문에 그분과 결혼한 게 아니야. 나는 이미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분과 결혼한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었어. 저는 제 블라우스 속에 감춰두었던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반달 모양의 빈 공간이 있는 둥근 보름달 모양의 목걸이였습니다. 제가 그의 반달 목걸이를 그 빈 공간에 가져다 대자 두 조각은 마치 한 몸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목걸이 뒷면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을 거다. 그리고 내 목걸이에는 저는 하나가 된 목걸이를 뒤집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용서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노에 찬 얼굴은 점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이내 처절한 깨달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자신의 와이셔츠 안쪽 늘 목걸이가 걸려있던 가슴 부분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내 유산을 빼앗으러 온 게 아니야, 지훈아. 나는 너에게 내 진짜 이야기를 돌려주러 온 거란다. 내가 32해 전 차가운 보육원 문 앞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내 아들의 이야기를 말이다. 그 순간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둑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가 평생을 지탱해온 세상이 그가 그토록 증오했던 한 여인의 고백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선언은 단순한 해고 통보가 아니라 그들이 쌓아 올린 오만과 특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입술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는 충격이 순식간에 걷히고 그 자리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저를 노려보았지만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그날의 이사회는 그렇게 제 일방적인 선언으로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사들은 겁에 질린 채 서둘러 흩어졌고 회의실에는 저와 최 변호사 그리고 망견자실한 지훈과 소연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이 평생을 바쳤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회장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나무 책상과 벽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까지 모든 것이 남편의 숨결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녀 같은 여자. 처음부터 전부 계획이었어. 순진한 아버지를 속이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모든 걸 빼앗을 계획이었던 거야. 그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책상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잡히는 서류들을 공중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와중에 그의 손이 책상 한쪽에 놓여 있던 작은 벨벳 상자를 스쳤습니다. 상자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안에서 은색으로 빛나는 무언가가 굴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달 모양의 은 목걸이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행동을 멈추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었어. 그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신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 그분은 내 젊음이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회사를 살려낸 내 머리를 사랑하셨던 거야.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 때문에 그분과 결혼한 게 아니야. 나는 이미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분과 결혼한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었어. 저는 제 블라우스 속에 감춰두었던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반달 모양의 빈 공간이 있는 둥근 보름달 모양의 목걸이였습니다. 제가 그의 반달 목걸이를 그 빈 공간에 가져다 대자 두 조각은 마치 한 몸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목걸이 뒷면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을 거다. 그리고 내 목걸이에는 저는 하나가 된 목걸이를 뒤집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용서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노에 찬 얼굴은 점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이내 처절한 깨달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자신의 와이셔츠 안쪽, 늘 목걸이가 걸려있던 가슴 부분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내 유산을 빼앗으러 온 게 아니야, 지훈아. 나는 너에게 내 진짜 이야기를 돌려주러 온 거란다. 내가 32해 전 차가운 보육권 문 앞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내 아들의 이야기를 말이다. 그 순간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두기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가 평생을 지탱해온 세상이 그가 그토록 증오했던 한 여인의 고백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제가 처음 아들을 떠나보냈던 그 보육권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제가 세운 자선재단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희망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오만한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돈이나 명예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지훈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는 이제 그 말을 아주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니, 아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란히 보육권 마당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만 비로소 진정한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길고 험난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되찾았고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쓰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